80여 년간 이어진 몽골과의 항전으로 국력이 바닥난 고려 후기. 왜군은 단순한 골칫거리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 내륙까지 침략한 왜군. 들어선 마을마다 고려인들을 상대로 온갖 노략질과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고려 정부는 관군을 보내 왜구 토벌을 시도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참혹했던 왜구의 침략은 무려 40년 동안 500여 회에 걸쳐 이어졌다. 왜구들의 숱한 침입에 몸살을 앓던 고려말. 왜구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른바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 일대에서 최영 장군이 거둔 홍산 대첩, 군산 앞바다에서 최무선의 화포가 처음 선보인 진포 대첩, 그리고 이곳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운봉 인월 일대에서 이성계 장군의 승리를 거둔 황산 대첩입니다. 나라 전체가 왜구의 약탈로 들끓던 고려 말. 1380년 우왕 6년, 왜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 오늘날의 금강하구로 침입한다. 소식을 접한 고려 조정은 곧바로 원나라 출신 장수 나세를 도원수로, 화포를 개발한 최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해 수군을 진포로 급파한다. 그래서 이제 최무선 장군은 저들이 바다에 있을 때 저들을 쳐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무선 장군이 생각한 것이 화약이죠. 그러니까 화약을 가지고 저들이 배에 탔을 때 저들을 침몰시키자. 최무선은 자신이 직접 만든 화약과 화포를 장착한 함선 100척으로 왜구의 배 500척을 불태워 괴멸시킨다. 이 전투가 바로 세계 최초 함포 해전이자 고려 말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포대첩이다. 진포대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왜구들은 금강을 따라 내륙으로 숨어들어 지금의 충북 옥천인 옥주로 달아난다. 그때 살아남은 일부 세력들이 이미 그 내륙의 깊이 약탈을 위해서 침범했던 본진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경상도 상주 지역까지 갔다가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인 함양, 운봉 일대, 특히 인월로 상징되는 공간에 와서 거기서 거점을 틀고서 내륙으로 쫓겨간 왜구들은 이미 고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왜구들과 합세해 큰 세력을 이루고 중국 영동과 황간을 거쳐 당시 경상도의 중심지였던 상주까지 이동해 간다. 거쳐가는 곳마다 살인과 약탈을 일삼은 왜구들은 상주에서 6일 동안 머물며 고려인들을 잔혹하게 살육한다. 왜적이 진포에서 패한 뒤로 군현을 쳐서 함락시켰으며 사륙과 약탈을 멋대로 하여 왜적의 기세는 더욱 치성해졌다. 왜적이 2~3살 된 여자아이를 잡아서 머리를 깎고 배를 갈라 깨끗이 씻어 쌀과 술을 차려 제사를 지냈다. 그런 다음 쌀을 나누어 먹고 술 석 잔을 마신 다음 아이를 불태웠는데 창자루가 부러졌다. 창자루가 부러진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왜구는 상주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이 사근내역,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이다. 왜구들이 사근내역에 주둔하자 경상 전라도에 있던 고려군 부대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집결한다. 고려군과 왜구는 사근내역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지만 승기를 잡은 쪽은 왜구였다. 그 고려의 구원수로 상징되는
그 토벌 세력이 접근했다가 거기서 어찌 보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500여 명이 죽고 뭐 장수 2명도 죽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의 기세가 꺾였고 사근내역 전투를 승리로 끝내자 왜군은 함양에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며 이 일대를 초토화시킨다. 박수경, 배연 두 원수가 전사하고 병졸로 죽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적군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함양성을 도륙하고 남원으로 향해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진을 쳤다. 이곳은 함양과 남원의 경계를 이루는 팔령치입니다. 지금의 경상도 함양 땅에서 벌어진 사근내역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기세등등해진 왜구들은 이 고개를 넘어 남원 인월 운봉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왜구를 막기 위해 고려에서 급파한 이성계의 고려군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당시 왜구는 고려보다 병력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 과연 이성계는 어떻게 해서 왜구를 물리쳤던 것이었을까요? 사근내역 전투 후 지리산을 넘어 남원성까지 공격했던 왜군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해 남원 인월에 주둔하고 있었다. 인월은 남쪽으로는 지리산, 서쪽으로는 황산, 동북쪽으로는 성산이 위치해 방어에 용이하고 공격이 어려운 곳이었다. 왜군은 천혜의 유세인 인월에 머물며 개경까지 북상할 것을 계획한다. 왜구가 남원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운봉현을 불태우고 인월역에 주둔하였는데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이고 북상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개경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에 맞서 우왕이 내세운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다. 그는 함경도 지역인 동북면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원수로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무인이었다. 이성계는 고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봉에서 자신의 기마부대를 이끌었는데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그는 사실 고려 중앙정기에 아무런 연구가 없던 변방의 장군이었다. 이성계는 출신지는 이제 그 4대조가 전주에서 이동한 거로 돼 있지만 함경도 영흥 그 당시는 어찌 보면은 고려의 영토도 아닌 원나라 영토였던 쌍성 총관부 일대에서 그 호족 세력으로 그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함경도 지역에서 변방에서 태어난 이성계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원의 쌍성 총관부 일대에서 관리로 지내다가 이제 고려의 공민왕이 옛 땅 쌍성 총관부 일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적극적인 협력을 그 아버지 때 하면서 이제 고려의 그 신하로서 고려의 무장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무장으로서 능력이 출중했던 이성계는 고려를 위협하던 원의 세력은 물론 홍건적과 왜구를 섬멸하며 고려의 신흥 무장으로 떠오르게 된다. 우왕은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3도 도순찰사로 임명하고 인월에 주둔한 왜구를 정벌하도록 명을 내린다. 고려가 가장 큰 위기를 당한 또 하나의 위기는 남쪽의 왜구 세력이었는데 그 왜구 세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전국적인 명장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역사의 대안이랄까 그런 존재로 각인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의형제를 맺은 여진족 출신인 이질한과 함께 왜구가 주둔하고 있는 남원 인월로 향한다. 운봉 분지를 지나 이성계가 도착한 곳은 황산 서쪽이었다. 지금 이제 이곳이 황산 대첩 B지이고요. 이곳에서 쭉 따라서 가시면은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황산 대첩의 황산이 바로 저 산입니다. 그래서 왜적은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황산 뒤편 인월역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성계 장군의 그 본지는 이 황산 자락에
저희 방현이라는 곳이 있고 멍석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왜구와 싸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황산을 사이에 두고 왜구와 대치를 벌인 이성계. 그는 인풍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왜구들을 유인한 뒤 정예부대를 데리고 왜구의 본진에 침입한다. 하지만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다. 나름의 군대 체계와 전술로 전략적 약세였던 고려군을 뒤흔들었다. 고려가 매우 고전하는 상황이 처음엔 전개가 됩니다. 사실 그 인원수도 뭐 10여 배가 많았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뭐 약간 나중에 과장된 표현입니다. 거의 만여 명이었다. 뭐 그런 기록도 나오고 하는데 패퇴하고 그 장수들이 막 죽고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뛰어난 용맹을 갖고 있는 그 대단한 규모의 왜구였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왜구를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아지발도 혹은 아기발도라고 불렸던 이 장수는 고려 주민들과 군사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 아지발도는 하여튼 뭐 기록에는 이게 이제 아지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몽고어로 애기 장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원나라 간섭기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용어들 썼을 거는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몽고 사람 데려다가 아지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청년 애기 장수 뭐 이렇게까지 불렸다고 굉장히 용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지발도는 용맹하기도 했었지만은 백마를 타고 다녔었고 이 창을 휘두르면 감히 이 조선 군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 몸을 투구와 그다음에 갑옷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도 공격을 화살로서 공격을 그런 여지가 보이지를 않았다고 해요. 아지발도는 맹렬한 기세로 전장을 누빈다. 그가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면서 돌진하면 향하는 곳마다 쪼개지고 쓰러져 감당할 수 없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나이는 겨우 15세에서 16세쯤에 용모가 단정하면서 수려하고 빠르고 날래기는 비길 데가 없었는데 아군이 아지발도라고 부르며 다투어 피하였다. 두란이 아뢰기를 그자는 얼굴까지 견고한 갑옷으로 둘러져서 화살을 쏠 만한 틈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결국은 저 부대의 핵심은 아기발도로 상징되는 저 외장을 죽여야만 기세를 꺾고 이길 수 있겠다는 걸 판단했고 그 외장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이두란과 상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온몸에 투구로 감싸져 있어서 죽일 방법이 없으니 머리 얼굴을 감싸고 있는 투구를 떨어뜨리고 그 빈틈을 노려서 죽이자. 말 위에서 창을 들고 움직이는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를 화살로 맞추겠다는 작전은 이성계였기에 생각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는 신궁이라 할 만큼 놀라운 활솜씨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성계가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사건에 그 활솜씨로 그 부각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선왕의 그 아들이었던 그 덕원군이 그 고려를 다시 공격하러 왔을 때도 그 선봉을 활로 제압을 해서 이긴 사건이라든지 그 말 달리면서 활 쏜 것이 나중에 와서 꽂혔다는 그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사건은 그 우리 민족의 영웅 신화의 가장 중요한 활 능력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마 민족 또는 어떤 수렵 민족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활솜씨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장 그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성계의 신궁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일화들이 기록돼 있는데 큰 곰 4마리를 모두 화살 한 발씩으로 죽였다. 말을 달려 짐승을 쏘아 마칠 때마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20마리의 담비와 노루 7마리를 잡는데 역시 빗나간 화살이 하나도 없었다. 이성계는 편전을 이용하여 적 병사들 얼굴에 이른발을 쏴 70명을 모두 마쳤다. 태조는 대우전 20개로 적군을 쏘고 잇따라 유엽전으로 적군을 쏘았는데 50여 개를 쏘아 모두 그 얼굴을 맞췄고 활시위 소리에 죽지 않은 자가 없었다. 1380년 이성계 장군을 잡으려는 왜군은 그를 쫓아
남천을 따라 들어온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려군과 왜구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이성계는 작전대로 아지발도의 투구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이성계가 화살을 쏘아 꼭지를 맞췄는데 투구의 끈이 끊어져 기울어지자 아지발도가 투구를 바로 썼다. 이성계가 즉시 쏘아서 다시 꼭지를 맞춰 투구가 떨어졌고 이지란이 바로 활로 쏘아 죽였다. 왜구의 구심점이었던 아지발도가 죽자 왜구는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난전은 계속됐지만 전세는 곧 고려군으로 넘어왔고 왜구는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정예군을 잃고 만다. 남원시 인월면 남강과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남천 한가운데 붉은 빛을 띠는 바위, 황산대첩의 승전 표지석으로 불리는 피바위이다. 이 바위는 1380년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아지발도와 왜구를 몰살한 곳이라 전해지는 곳이다. 당시 전투로 참혹한 사륙이 벌어진 통에 남천은 7일 동안 핏빛물이 흘렀고 바위도 피로 물들었다고 전해진다. 피바위는 우리가 혈암이라고도 이렇게 한자로 쓰면 피열자를 써서 혈암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성계 장군과 8장수가 이미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오는 이 아지발도를 비롯한 왜구들을 선매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피에 자국이 이 바위에 스며들어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붉은색의 넓은 이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피바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죠. 황산대첩으로 결국 왜구는 정예군을 모두 잃은 채 70여 명만이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친다. 대규모 병력과 아지발도를 앞세운 왜구를 상대로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대승을 거둔 것이다. 피로 붉어진 시냇물은 6, 7일이 지나도록 색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모두 그릇에 담아 오래 가라앉힌 뒤에야 마실 수 있었다. 말 1600여 필과 수많은 무기를 획득하였으며 10배나 많았던 적은 겨우 70여 명만이 지리산으로 달아났다. 고려말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황산대첩이 벌어진 남원의 인월과 운봉 일대. 고려말 남부지방을 누비며 약탈을 일삼던 왜구의 기세를 꺾은 역사적 현장이 됐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왜구들 이야기도 좀 더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명나라하고 교체되는 그 시기가 또 되니까 패전을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전열을 가두면서 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북방의 변화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이것은 나라 안팎으로 내후 외환을 완전히 다 잠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오는 그 삼남지방 일대에서의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을 알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보다 더 좋은 쾌거가 없지 않을까.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성계는 일약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릅니다. 고려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 영웅으로 명성을 얻으며 도탄에 빠져있던 고려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요. 황산대첩의 승리를 바탕으로 든든한 세를 얻은 이성계는 그로부터 12년 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